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날입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셨는지요?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들리는 소식은 그다지 밝지가 않습니다. 응급 상황에 접해본 분들은 모두 아실 겁니다. 1분 1초가 얼마나 사람 속을 태우는지. 이러다 다 죽는다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대사가 귓가에 맴돕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 정부 입장은 강경하기만 합니다. 전공의들을 향해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최원영 기자가 정부 움직임 먼저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통보한 복귀 시한은 29일, 오는 목요일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소 3개월의 의사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통해 필수 의료 문제 등을 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병원의 전문의가 개원가로 유출되어 비급여 진료를 통해 보다 높은 수입과 워라밸을 누리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도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교육부는 전문의 배출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3월 말까지 2,000명의 각 의대 배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의대 학장들은 교육부에 다음 달 4일까지 제출하기로 한 정원 신청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즉각 연기는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의사들도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병원을 떠날 결심을 한 전공의가 전체의 80%가 넘습니다. 의대 교수들도 정부를 향해 매서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송민성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현재까지 34명으로 전체의 80.5%입니다. 이탈 전공의의 복귀 규모가 이번 의료 공백 사태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전공의 미복귀 시 정부가 면허 정지 처분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협박성 발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만약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및 사법 절차를 진행한다면 이는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모든 다리를 파괴하는 행동이며 의협은 물러설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다음 달 3일 예정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가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겸직 해제 방식으로 병원 진료 포기 가능성을 언급한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공의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전공의들에게 악마 프레임을 씌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법정 최고형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국가에서 내뱉는 이런 초법적인 위험적인 발언들을 전공의들에 대한 협박죄, 모욕죄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의대생 단체인 의대협도 성명을 내고 정부가 개인 휴학을 불법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팽팽합니다. 현장은 어떤 모습일지 서울 아산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황민지 기자, 간호사 등 남아있는 의료진들이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서울 아산병원을 비롯한 다른 대형 병원들은 현재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다른 의료진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료 대란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환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도대체 의사 선생님을 언제 만나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간호사 등이 주축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오늘 오전 서울 아산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환자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은 극한 상황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도뇨관 삽입, 응급환자 발생 시 심전도 검사, 수많은 전공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습니다.
36시간 당직을 서고 있는 여러분의 교수님이 쓰러져 가고 있으며 현장에선 매 순간 의료 사고가 발생할까 우려하며 일부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인턴 예정자와 전임의들도 이 집단 행동할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곳 서울 아산 등 대형 수련병원엔 오는 3월 의대를 졸업한 신규 인턴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빅5 병원의 경우에는 예정자들의 80에서 90%가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전임의들도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대병원의 경우 4년차 전임의 14명 중 12명이 오는 3월 재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전공의에 이어 인턴과 전임의 공백 사태마저 생길 경우 병원엔 사실상 교수진만 남게 돼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TV조선 황민지입니다. 결국 고통받는 건 응급 환자들입니다. 평소에도 치료받을 병원을 찾기 위해 이른바 뺑뺑이를 도는 일이 잦은데 지금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심정지 환자까지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대전 소방본부 상황실. 네, 여보세요. 외과 수술이 필요한데 거기에서는 못 한다는 말씀이세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받고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알아봅니다. 대전 119 상황실입니다. 예, 환자 수용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개 대형 병원에 잇따라 문의했지만 바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답을 준 곳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보고 치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환자 보호자에게 안내해줬습니다. 환자는 급성 담낭염이 의심되는 70대로 즉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앞서 2곳의 대형 병원을 찾았다 치료를 못 받자 119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3일 전에는 의식이 저하된 80대 여성 환자가 이송 도중 구급차에서 심정지가 발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환자 이송 중에 대전 지역 7곳의 병원에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병상이 없거나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환자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이송 53분 만에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한 환자는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가 이제 병원까지 가는데 이제 좀 늦춰진 점이 저희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지난 20일부터 119 구급대 이송 지연이 대전에서만 23건, 부산에서도 40여 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정부가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했습니다. 의료계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왜 그런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비대면 진료는 예전부터 해왔잖아요. 근데 이번엔 뭐가 달라진 겁니까? 네, 그동안 비대면 진료는 오진 우려 때문에 제한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한 환자가 같은 병원에서 한 달에 2번 이상 비대면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 제한들이 모두 풀렸습니다. 초진 환자도 횟수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고 2차, 3차 병원까지 비대면 진료가 확대됐습니다. 그럼 모든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 겁니까? 네, 환자가 원한다고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병원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등록돼 있는 비대면 진료 병원은 4,500여 곳입니다. 이 가운데 상급 종합병원은 2곳이고 2차 병원은 10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이 의원급 동네 병원입니다. 비대면 진료 가능 병원 명단에 있다고 해도 실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지는 환자가 전화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상급 종합병원, 거기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겁니까? 네, 서울대병원은 비대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에 등록돼 있는데요. 이 기존 환자들 중 희귀 질환자 등만 화상 진료를 하고 있고 초진 비대면 진료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다른 상급 병원들도 아직 비대면 진료를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2차 병원들 역시 화상 진료 시스템을 당장 갖추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비대면 진료라는 게 결국은 원격 진료, 화상 진료라고 생각되는 그런 플랫폼이 갖춰져야 되는 건데 이걸 갖추고 있는 병원이 사실상 없습니다. 병원들의 참여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진료보다는 수술 쪽 아닙니까?
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점입니다. 이 의사 집단 행동 피해 신고 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봐도 수술 지연이 75%에 달합니다. 정부도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은 중증 응급 환자가 대상이 아니고 경증 환자가 몰리는 1차, 2차 병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자 분산 효과가 있고 특히 아동병원 같은 곳은 효용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의료계의 얘기는 다릅니다. 애들 병이 경하다. 그래봐야 감기 정도 아니겠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애들은 대신에 진찰을 했을 때 부모님이 얘기하는 것과 달리 폐렴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진찰을 안 하면 안 돼요. 비대면 진료 확대가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또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겠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으로 넘어갑니다. 민주당이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을 경기 분당갑의 전략공천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맞대결을 벌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출마 여부는 내일 결론을 낼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전략공천지가 어딘지 신유만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2시간여 회의 끝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을 경기 성남 분당갑에 전략공천하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보좌관 출신으로 3선 의원의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중량급 정치인인 만큼 이미 지난 15일 이 지역 단수 공천을 받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맞수로 충분하다고 본 겁니다.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전략 선거로 지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이외에도 공천이 진행되면서 수도권과 충북 등에서 여야의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종로 지역구를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에 양보한 이 전 총장은 최근 이수진 의원이 컷오프된 서울 동작을 출마도 제안받았지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마포갑은 현역 노웅래 의원이 닷새째 단식을 해왔지만 결국 컷오프됐고 당 영입인재 이지은 전 경무관이 전략공천됐습니다. 현역 김영주 의원이 탈당한 서울 영등포 갑에는 친명계인 최현일 전 영등포 구청장이 공천됐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출마 여부를 놓고 친문, 친명, 계파 갈등의 도화선이 된 서울 중구 성동갑 공천은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는 이 서울 중성동구 갑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을까.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전 의원에 대한 전략공천 논의도 내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사천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강원도당 위원장을 하다 서울 은평을에 나선 친명계 후보와 관련해 회의를 보이콧했고 지도부는 공석이 된 선거관리위원장에 친명계 의원을 임명해 마이웨이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상황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정필모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당 선거관리위원장에 박범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는 박범계 의원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고인 인선을 의결을 했습니다. 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위 위원장을 맡는 등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대전 서구을에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도부는 어젯밤 비공개 최고위에서 논란이 된 친명계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의 서울 은평을 경선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은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불공정 공천에 반발하며 최고위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뇌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풀어야 된다. 그 논의들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운 홍익표 원내대표에 대한 친명 원외그룹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586 기득권 의원 여러분들께 요구합니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즉각 손을 떼십시오. 하지만 홍영표 의원은 문제를 일으키고 전횡을 벌인 이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일 비명계인 박영순 의원이 탈당할 예정인데 향후 공천 결과에 따라 비명계 의원들의 집단 탈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원조 친윤으로 불렸던 권성동 의원은 강릉에 단수 공천된 반면 박성민 의원은 3자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서울 강남을에 지원했다가 논란이 됐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경기 용인갑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윤에서 멀어졌다는 뜻의 이른바 멀윤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강원 강릉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동일 지역구 3선에 탈당 이력으로 감점이 더해져 경선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공천이 확정된 겁니다. 공천 확정 직후 권 의원은 초선의 초심과 중진의 추진력으로 강릉에 힘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까지 친윤계 핵심으로 불렸던 울산 중구의 박성민 의원은 3자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한때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친윤 그룹을 형성했던 의원 4명 중 2명은 불출마 또는 경선을 치르게 됐고 단수 공천은 절반에 그쳤습니다. 강남 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경기 용인갑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후보들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공관에서 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용인갑은 보수 정당 후보가 최근 3번 연속 당선된 곳으로 경기권 내 험지들과는 다르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은 영등포을에서 박용찬 전 당협위원장과 경선을 치르게 됐고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한 경북 경산엔 조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단수 추천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경환 전 부총리와 맞대결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낙관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산 지역에 출마하는 장성민 전 대통령실 기획관이 최대 160석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바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여권 핵심부에서도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과반 의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됐을 경우는 150석에서 160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발언이 공개되자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예상 의석수를 과장되게 말하는 근거 없는 전망을 삼가라는 메시지를 냈고 오늘도 해설가 정치는 안 된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해설가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우리는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당내에선 20대 총선 때 180석을 운운했다가 참패한 기억이 떠오른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여권 핵심부에서도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장 전 기획관은 공천 신청 당시 대통령실 이력 대신 DJ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앞세웠습니다. 장 전 기획관이 지난해 부산 엑스포 유치 업무를 전담할 때 장밋빛 전망만 내놨던 것도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저는 입이 10개라도 이제 할 말은 없습니다. 부산의 한 중진 의원은 엑스포 때도 된다고 해놓고 어찌 됐냐며 전체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입단속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이름에 조국이란 2 글자를 넣고 본인도 출마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의원이 되더라도 그만둬야 하는데 하루라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호 영입 인사인 신장식 변호사의 음주 무면허 전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최원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조국 전 장관은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며 비례대표나 지역구 여부는 창당 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치를 한다는 얘기는 출마하는 것이고요. 당적 절차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출마할 것인가 결정할 것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그만두게 되면 자신의 동지들이 대신할 거라고 했습니다. 비례대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선관위는 조 전 장관의 이름이 특정되는 조국 신당이라는 명칭은 불허했지만 조국 2 글자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선 추후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치인 조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국 이렇게 이해되는 당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이력이 있는 신장식 변호사를 1호 인재로 영입한 데 대해선 진보 정당의 중요 활동가 모습에 주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지난 총선 당시 전과 논란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강하고 빠르게 움직일 기동대가 별도의 조직으로 있을 필요가 있다. 진영 전체에서 역할을 분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총선에서 열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조국 신당은 다음 달 3일 창당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여야 총선 대진표가 하나씩 완성은 돼가는데 공천을 두고 당 내부는 물론이고 여야 간에도 이런저런 공방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치부 김아림 기자에게 여야 공천 얘기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공천 잡음 없이 조용하다는 국민의힘에선 현역 불패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신인에게 불리하다는 얘기겠죠?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시스템 공천을 발표할 때부터 신인에게 불리할 거라는 예견이 있긴 했습니다.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결국은 인위적으로 인물들을 자르지 않겠다는 의미죠. 현역 의원 113명 중에서 비례대표를 뺀 하위 10%, 그러니까 컷오프 대상 7명과 일부 불출마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단수 추천이나 경선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근데 경선을 하면 현역 의원에게 대체로 유리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선 득표율 3선 이상 다선은 마이너스 15%, 하위 평가자는 마이너스 20%를 적용을 하고요. 반대로 신인에게는 최대 20%까지 가산점을 주긴 하지만요. 지역구에서 적어도 4년 내지 10년 이상 활동을 한 현역의 지역 경쟁력을 이제 막 정치판에 들어온 신인이 몇 달 만에 넘어서기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현역이 경선만 시켜달라고 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입니다. 자, 뭐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신인을 공천할 수는 없잖아요. 경쟁력이 없는데도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된 1차 경선에서 충청 현역 5명이 모두 본선행을 확정을 했는데요. 한 공관위원은 현역에는 감점을, 신인에는 가점을 줬는데도 점수 차이가 많이 났다면 신인의 경쟁력에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천 논란 없애려고 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걸 도입을 했잖아요. 근데 여당 나름의 고민 없지 않겠네요. 네, 현역 의원의 44%를 물갈이했던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하면요. 현재로서는 더 대비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난 총선 때 대폭 물갈이한 결과가 참패로 이어졌다며 물갈이 비율이 선거 승패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당에서 일부 탈락자들에게 수도권의 다른 지역구로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아직 공천이 진행 중인 강남과 같은 우세 지역에선 추가 공모를 통한 국민 공천제 등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조용한 공천이 목표인 것 같다.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과 달리 민주당에서는 친명, 비명 갈등 아주 심각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야 간에 민주당 김민석 의원 추징금을 놓고 좀 공방이 오갔다고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당 상황실장인 김민석 의원이 어제 국민의힘은 시스템 4천을 한다라고 한 말이 발단이었는데요. 민주당은 8년 전부터 시스템 공천 틀이 유지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가 당무 기여도 채점을 하는 게 결국 4천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이 추징금도 다 안 낸 김 의원에게 공천을 준 게 무슨 시스템 공천이냐 이렇게 반박을 한 건데요. 김 의원은 이미 추징금을 완납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 원에 추징금 7억 2천만 원을 받았는데요. 미납 논란이 있었죠. 저희 취재진이 검찰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김 의원이 추징금을 완납은 했는데 그 시기가 지난 1월 31일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김 의원에 대한 공천 적격 판정을 내린 날은 이보다 약 열흘 전인 1월 18일입니다. 이를 두고 한 위원장은요, 추징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 적격을 받은 거 아니냐고 한 거죠. 김 의원 측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눠냈다고 한 걸로 봐서는요, 추징금 완납은 공천 적격 판정을 받은 뒤 이뤄진 걸로 보입니다. 네, 공천이 진행될수록 논란도 여러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오늘 공교롭게 이재명 대표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 부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먼저 이 대표 재판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중요 증인이자 공범인 인물은 유력 대선 후보인 이 대표 전화에 중압감을 느꼈다며 허위 증언을 인정했습니다. 내일은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열립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없이 법정에 들어섭니다. 공동 피고인이 오전 재판에서 인간적 배신감 느꼈다고 했는데 할 말 없으신가요?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재판을 받을 때 김모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사건의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김 씨는 이 대표 전화에 중압감을 느껴 2018년 재판 때 위증했다며 당시 재판 후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에게 너무 수고했다, 고맙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김 씨 측은 지난 공판에서 이 대표가 김 씨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며 모멸감과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위압감을 받고 있는 거죠. 이 대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 씨에게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검찰이 김 씨와 나눈 통화 내용 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짜깁기해 재판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위증교사 재판에 이어 내일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이 대표 배우자는 신변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법원 직원 동행 속에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혹시 모를 충돌이나 소란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배우자 측은 첫 재판에서 황당한 기소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고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혜경 씨가 법원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변호사와 함께 나타납니다. 법인카드 사용 관련해서 사실관계 알고 계셨는지. 법인카드 사용 지시하셨는지. 입을 다문 김 씨 대신 변호인이 작심한 듯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웁니다. 아무리 정치검찰이라 하더라도 이건 너무했다. 해도 너무했다라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김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 측은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 씨가 법카 유용 의혹 최초 폭로자인 조명현 씨와 통화한 내용으로 볼 때 김 씨가 법인카드 사용을 함께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배 씨가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김 씨가 알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근거로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김 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기간인 지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등과 식사를 했는데 당시 식사비 10만 6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모 씨는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씨 측은 재판이 끝나고도 황당한 기소라며 반발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 트레일러에서 타이어가 빠져 관광버스를 덮친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차량 블랙박스에 당시의 끔찍한 광경이 남겨졌습니다. 이 거대한 타이어가 도로 위를 굴러서 중앙 분리대를 넘은 뒤에 사망사고로 이어지기까지 10여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속도로 3차로를 달리는 대형 화물 트레일러. 갑자기 타이어가 빠져나와 중앙분리대와 부딪힌 뒤 통통 튀더니 중앙분리대를 넘어 관광버스를 향해 날아갑니다. 타이어는 유리를 뚫고 버스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을 타격한 뒤 조수석 바로 뒤쪽 좌석으로 날아갔다 버스 뒤편까지 굴러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기사와 탑승객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나자 탑승객들은 이렇게 옆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버스엔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는 광주 지역 사진작가협회 회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안산에서 제가 사진작가협회 총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강주로 가는 길에 그랬거든요. 갑자기 앞쪽에서 타이어가 유리창 뚫고 차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60대 화물 트레일러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타이어가 분리된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자세히 모르겠다 그래서 차량 상태도 조사해봐야 되고 그래서 그건 좀 걸릴 것 같아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수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서울에서는 5톤 화물차가 반대편 차선으로 돌진하면서 구중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는데 화물차 운전자는 깜빡 졸았다고 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아수라장이 된 도로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사고 수습에 나섭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인근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60대 남성 A씨가 몰던 5톤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돌진하면서 교통정체로 정차해 있던 차량과 오토바이 9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시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두어 번 정도 들렸거든요. 사고 나서 그때였어요. 사고 충격으로 도로와 연석이 이렇게 부서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어젯밤 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사고 당시 잠깐 졸았던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화물차가 졸음운전 추정이 되는데요. 반대편 차선에 그 대형 차량을 부딪힌 거예요.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경기 안성에 있는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50대 여성이 추락해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안전용 고리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구재현 기자입니다. 노란 접근 금지선을 든 경찰이 쇼핑몰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이곳 3층의 스포츠 체험시설에서 번지점프를 하던 50대 여성이 8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은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처음에 전화가 왔을 때 의식이랑 호흡이 없는 상태라고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사고를 당한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번지점프에 사용되는 안전용 고리가 제대로 결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번지점프 뛰어내리면 고리가 걸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고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안 걸린 상태로 뛰어내리신 상태거든요. 사고 당시 현장엔 안전요원 2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시설 이용은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이점 매장을 상대로 안전조치가 미흡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새벽 시간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를 찍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찜질방 여성 고객이 직접 남성을 붙잡아서 경찰에 넘겼는데요. 남성은 발뺌했지만 그간의 행적은 휴대전화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정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찜질방 여자 화장실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이윽고 파란색 찜질복을 입은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자 여성이 남성의 멱살을 붙잡습니다. 너 거기서 왜 나와? 이 자식아, 너 일로 와. 지난 19일 새벽 3시 30분쯤 20대 남성 A씨가 서울 광진구 찜질방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다 피해 여성에게 붙잡혔습니다. 화장실 칸막이 위에 휴대전화가 있는 걸 수상히 여긴 피해 여성이 화장실 앞에서 A씨가 나오길 기다린 겁니다. 제가 있는 칸으로 핸드폰이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 다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위로 그렇게 핸드폰 이렇게 쓰면 이렇게. 피해 여성은 A씨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숨을 늘어내갖고 경찰이 왔다 하더라고. A씨는 새벽 시간 찜질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자 뒤늦게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현재는 다른 피해자는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고요. 수사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휴대전화를 분석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요즘 로또 1등 당첨금이 20억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요. 이 당첨만 되면 20억을 훌쩍 넘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아파트 청약이 서울 강남에 등장했습니다. 로또 청약이란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단 3가구를 잡기 위해서 100만 명 넘게 몰렸고 청약 사이트는 한때 먹통이 됐습니다. 고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분양에 완판된 6,700세대 대단지 아파트. 하지만 3가구가 잔금을 치르지 못하거나 부적격 판정이 나면서 오늘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이 진행됐습니다. 엄청 많아요. 일을 못할 정도예요. 청약 경쟁률은 33만 7천 대 1, 약 101만 3천 명이 몰렸습니다. 역대 최다 청약자 기록입니다. 아침부터 1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몰리면서 청약 사이트는 마비됐고 2시간이 지나서도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이트 접속을 위해 대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 이유는 낮은 분양가 때문. 최근 이 아파트 전용 132제곱미터가 49억 원에 거래됐는데
분양가는 규정에 따라 4년 전과 같은 21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첨만 되면 최대 27억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무순위 청약이라 실거주 의무나 전매 제한 같은 조건도 없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만 19세 이상이라면은 거주지와 주택 소유 여부, 청약 통장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제약이 따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곧바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지만 양도 차익의 77%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무순위 청약으로 당첨됐다가 계약을 포기하면 10년간 청약 자격도 제한됩니다. TV조선 고유동입니다. 홍콩 ELS와 관련해 은행권이 손실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는 투자자들의 주장이 잇따르는데요. 이런 불안전 판매가 은행 상부 지시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폭로가 은행 직원에게서 나왔습니다. 상부의 지시는 상당히 적나라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고금리 예금이라는 은행의 말을 믿었다가 반토막이 난 홍콩 ELS 투자자들. 1억짜리 정기예금 만기가 돼서 찾으러 갔더니 너무 이게 이율이 없으니까 좋은 상품이 있다고 네 이거만 하래. 기자와 만난 한 은행 직원은 실제로 부자 고객이 오면 홍콩 ELS를 예금처럼 소개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정보를 달라고 이렇게 쪽지가 와요. 1% 이자 받느니 차라리 정기예금 상품이라 생각하고서 가입하라고 이제 ELS 상품으로 가입 유도를 하고 무조건 당으로 그냥 안 쳐라. 분기당 직급별 판매 목표액이 수백억 원대여서 실적을 채우려면 ELS밖에 답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직급마다 또 NSR 목표액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판매할 수 있는 게 고지 없어요. ELS가 최고의 상품이었던 것 같아요. 손실이 커진 상황에서도 은행은 해괴한 지침만 내렸다고 토로했습니다. 살 좀 빼라고 힘든 척 해야 되니까 고객들이 일단 오잖아요. 저도 힘들다. 갑자기 살이 빠지지 않았냐. 그래서 일부러 강제로 다이어트 하시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범죄에 가까운 은행의 행태가 드러나면서 금융감독원의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자 피해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관련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 해제인데요. 대통령 전용기가 뜨는 곳이죠. 성남 서울공항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강남 3구를 끼고 있는 곳이라 수도권 지역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종 군용기가 뜨고 내리는 성남 서울공항입니다. 군 기지 방어를 위해 활주로 실제 면적이나 그 상공의 비행안전구역보다 더 넓은 보호구역이 지정돼 주변에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었지만 정부가 이 구역을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뜨는 성남 서울공항은 이렇게 강남 지역과도 맞닿아 있는데 이 일대에서만 118제곱킬로미터에 가까운 면적이 제한 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국방부가 해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 비행장 주변과 접경 지역 등 전국 176곳으로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합니다. 안보에 기묘한 부분만, 지장이 없는 부분만 남겨놓고 대폭 해제를 해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조정면 지역의 민간 아파트 건설 추진 등 앞으로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됩니다. 보호구역에 걸려 개교에 어려움을 겪던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도 올해 9월 개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호구역을 조정해 주셔서 가까운 학교로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높이 제한 없는 신축과 증축은 물론 토지 개간이나 지형 변경도 가능하게 됩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총선 격전지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강원도 원주를 찾았습니다. 공천이 가장 잘된 곳이라며 각별한 애정도 드러냈습니다.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은 인천 계양을에서 원희룡 전 장관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원주를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원주 전통시장을 찾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 지역에 출마한 당 후보들에게 튀김을 직접 먹여줍니다.
인파 속에서도 후보들의 손을 꼭 잡고 지지를 호소합니다. 원주시 갑엔 박정화 당 수석 대변인, 을에는 김완섭 전 기재부 차관이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한 위원장은 두 사람의 공약을 당이 보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후보를 먼저 제시한 것이죠. 가장 공천이 잘 된 곳이다 라고 자평합니다. 지역 예술인을 만나선 문화생활 지원 공약도 발표했는데 특히 웃돈을 주고 거래되는 안표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원주를 포함해 지난 한 달간 총 6개 지역을 돌아 후보자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 모두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곳입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 공천을 받은 안규령 상근 부대변인의 이재명 이상형 발언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의 코를 대신 파주거나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비위 좋은 아부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이 돼버린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입니다. 공개 일정을 자제해온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은 인천을 찾아 원희룡 전 장관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라도 분들이 많이 산다고 하는데 확 밀어줘보라 그랬으면 쓰겠네. 인 전 위원장은 다만 당의 직책을 맡을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만났습니다. 인천이 지역구인 이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한 원희룡 전 장관을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이 대표 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인천 사람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천에 저를 왔다고 하시는데 제가 원래 인천 사람입니다. 이 대표는 1년 전 인천 미추홀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뒤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를 언급하면서 선 보상과 후 구상권 청구와 같은 피해 구제에 정부와 여당이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그런 특별법 개정을 하자고 하는데도 정부 여당 꼼짝하지 않습니다. 최고위 직후 이 대표는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12월 부산 지역 피해자 면담 후 2달 만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실한 데다 물이 떨어져서 썩어버린 거고요. 부실 시공된 벽지를 들춰보며 피해자들과 면담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함께 현장을 찾은 원내 지도부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전세 사기 특별법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 전체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직회보는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제적위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으면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는데 국토위 29명 중 범야 의원이 18명인 만큼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테슬라의 인간을 닮은 로봇 옵티머스의 걸음걸이가 더 사람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테슬라뿐 아니라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인간형 로봇 투자에 나서면서 경쟁이 치열한데요. 2, 3년 뒤면 집안일과 병간호를 돕는 로봇 시장이 열릴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인간 모습의 로봇이 팔을 흔들며 걸어다닙니다.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걸음입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더 진화했습니다. 지난달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스스로 셔츠를 집어 올려 접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가 옵티머스 개발 상황을 홍보하는 이유는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Hey, figure one. Can you make me a cup of coffee? 스타트업 피규어 AI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피규어 1입니다. 옵티머스와 마찬가지로 직립보행도 가능합니다. 지난주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엔비디아가 이 회사에 각각 1억 달러와 5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와 챗GPT 개발사 오픈 AI 등도 투자에 뛰어들면서 피규어 AI는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지 못하는 위험한 일을 대신하고 부족한 노동력을 채운다는 청사진의 휴머노이드 로봇.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들며 개발 경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MWC가 막을 열었습니다. 중국 제조사들은 한 달 전 세계 최초로 AI 폰을 공개한 삼성전자에 맞서서 특색 있는 AI 폰으로 반격에 나섰는데요. 삼성전자는 반지 형태의 새로운 스마트 기기 갤럭시 링의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여성이 스마트폰 화면에 엔진 시동 글씨를 바라보자 손으로 누른 것처럼 아이콘이 반응합니다. 신호를 받은 차량은 운전자가 없는데도 홀로 시동을 켜고 앞으로 나갑니다. 중국 제조사 아너가 선보인 시선 인식 AI 폰입니다. Empowered by our AI technology, we can detect your eyeball movement, and then we know where you gaze, and then we can interact with that. 중국 샤오미도 새 시리즈에 AI를 탑재했습니다. 밑그림만 대충 그리면 AI가 색깔을 입혀 전문가의 작품으로 완성시켜줍니다. Built right into the Mi Canvas app on device, AI Art lets you transform a quick sketch and a simple prompt into a fully blown out graphic.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AI 폰을 출시해 흥행에 성공하자 중국 제조사들도 반격에 나선 겁니다. 중국 레노버는 AI를 탑재한 투명 디스플레이 노트북을 선보였고 삼성전자는 첫 스마트 반지 갤럭시 링의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평범한 반지처럼 생겼지만 안쪽에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혈압이나 맥박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verybody is going to be talking about AI. We have almost 260 sessions across 18 stages. At least 50 of those will formally be about AI. 모바일 기기가 통신을 넘어 AI 기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 개막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아시안컵 탈락의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축구계지만 올 시즌 K리그의 열기는 아주 뜨거울 전망입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K리그 개막을 준비하는 잔칫날이지만 분위기는 다소 가라앉았습니다. 자연스레 차기 축구대표팀 감독 후보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울산 홍명보 감독에게 많은 시선이 쏠렸습니다. 오늘도 일부 울산 팬들은 트럭 시위를 열고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는데 축구협회는 일단 3월 A매치 2연전에 임시 감독을 선임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며칠 동안 참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괜찮아요. 제가 그 안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면 위로 드러난 선수단 갈등을 향한 축구계의 뼈 있는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개인 자존심들도 물론 다들 강하고 개성들도 있겠지만 이 한국 축구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행히 K리그 흥행 전망은 아주 밝습니다. 맨유 출신의 슈퍼스타 린가드가 FC 서울에 합류하며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가장 우려를 샀던 한국 적응도 벌써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 명절날 이제 윷놀이하고 재기차기를 하면서 급속도로 이제 친해진 거예요. 울산의 3연패 수성과 이를 막기 위한 전북, 광주, 서울의 거센 도전까지 2년 연속 300만 관중에 도전하는 K리그는 다음 달 1일 개막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전기가 흐르는 농장 울타리를 개가 건드렸다가 기겁을 하고 달아납니다. 당나귀가 비웃듯 희한한 소리를 냅니다. 이사 가면서 차고에 반려견을 버리고 간 사람이 메모를 남겼습니다. 웃음에 하트까지 곁들여 약을 올립니다. 이런 분노 유발 웃음도 있죠. Wow. A lot of people. Nice question. 민속학자 김열규 교수는 환하게 웃는 흰 웃음 반대편엔 교활한 검은 웃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을 조롱하며 자기 만족을 취하려는 웃음이랍니다.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진술서에는 여당 대표를 고함쳐 야유하는 최고위원 곁에 이재명 대표가 가만히 앉아서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한테 돈 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이 대표가 공천평가 0점 의원들을 거론하며 흘린 웃음은 때와 장소와 상황, 그리고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그러면서 당 안팎의 이선 후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시스템에 따라 합리적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골라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명행사, 친명횡재라는 말은 왜 유행어처럼 나도는 걸까요? 하위 평가에 모멸감을 느낀다며 탈당한 국회 부의장은 다시 모멸감을 토로했습니다. 저를 존경한다는 이 대표 말씀이 조롱으로 느껴진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역 물갈이가 거의 없습니다. 신인 횡사, 현역 횡재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런 비판도 따릅니다. 변화, 혁신, 감동이 없는 산무 공천이다. 그 밥의 그나물, 웰빙 공천이다. 민주당은 급기야 투톱 원내대표까지 이른바 밀실 여론조사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총선 전에 대표 리스크와 방탄사당화 논란을 털어내기 힘들어 보입니다. 웃음에도 층이 있다고 하죠. 그 사람의 상식을 토대로 한 감정이 나타나기 때문이랍니다. 이런 영어 속담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웃음으로 알 수 있다. 2월 26일 앵커 칼럼 오늘 어떤 비웃음이었습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파란 하늘이 드러난 제주 삼방산 아래에는 노란 유채꽃이 만발했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의 하늘에는 구름만 지나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까지 동해안에,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제주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강원 산간에 1에서 5cm, 강원 동해안과 제주 산간에 1에서 3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원 산지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오전부터 오후 사이 충청과 남부 제주에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오늘과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이 0도로 출발했다가 한낮에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 높이가 평소보다 높은 데다 동해안과 영남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까지 밀려오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6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